어머니, 이제 그만 이 집을 나가세요. 며느리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45해를 함께 살아온 이 집에서 처음 듣는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70이 된 저 김옥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연 그리고 손자 2명을 위해 아침상을 차렸죠. 찬바람이 쌀쌀한 11월이었는데 손자들이 감기에 걸릴까봐 따뜻한 호박죽을 끓여놓고 계란국도 맛있게 끓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겠다. 초등학교 3학년인 큰 손자 지훈이가 제 치마폭에 매달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곤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서연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아침상에 앉아서도 한마디 인사가 없었어요. 서연아,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지훈이랑 준호 옷 따뜻하게 입혀서 보내거라.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서연은 대답 대신 한숨만 크게 쉬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의 말이 귀찮다는 듯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어요. 아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신문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긴 했지만 요즘엔 더욱 침묵만 지키고 있어서 가끔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아침을 먹고 난 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거든요. 점심때쯤 되어서야 서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화장을 말끔히 하고 예쁜 원피스까지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어디 가니? 제가 물어보니 서연이 입술을 꽉 다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남편도 직장에 간 상황에서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거죠. 오후 내내 혼자 집안일을 하면서 가슴 한편이 쓸쓸했습니다. 예전엔 며느리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손자들 이야기도 하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저녁 6시쯤 되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훈이가 신나게 하루 있었던 일을 제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5살인 둘째 준호도 옆에서 깔깔거리며 웃었고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워주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며느리 서연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굴이 잔뜩 굳어 있더라고요. 지훈아, 준호야, 방으로 가서 숙제해. 아이들을 방으로 보낸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덩어리를 보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제가 오늘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시어머니랑 따로 사신대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긴 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 컸어요. 서연아,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제가 당황해서 말을 하려고 하니 서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말씀 다 들었어요. 이제 저희도 독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보니 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분가 이야기를 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서연을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서연이가 무슨 말을 했나요? 아들아, 너희들이 독립하고 싶다면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서연이 벌떡 일어서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독립이 아니라 엄마가 나가셔야 해요. 그 말에 민수도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집은 우리 명의예요. 10년 전에 이미 명예 이전했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아직도 여기 계세요? 서연의 말이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10년 전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아끼려고 집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넘긴 일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 몰랐어요. 서연아, 엄마는 가족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서연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면 뭐예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어요.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요. 무슨 교육에 안 좋다는 거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며 물어봤습니다. 손자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니 말이 안 됐거든요. 아이들이 할머니한테만 매달려요. 독립성이 떨어지고 버릇도 나빠져요. 서연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손자들을 제가 망치고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야, 서연아. 엄마가 아이들을 얼마나 잘 봐주시는데. 민수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서연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잘 봐준다고요? 옛날식으로 키우시는 게 잘 봐주는 거예요? 어머니 방식은 요즘 육아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제가 이 집에 있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것을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라는 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따로 방을 잡아서 따로 나가 사세요. 그리고 요즘 요양원도 좋은 곳이 많잖아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서 살아가라는 건지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서 여생을 보내라는 건지. 엄마, 민수가 저를 바라보는 눈에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뻔했어요. 알겠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거라. 어디로 갈지 생각해 볼게. 그럼 언제까지요? 서연이 바로 물어봤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한 달만 주면 안 되겠니? 한 달은 너무 길어요.
일주일 안에 결정하세요. 일주일. 남편과 함께 오순도순 잘 살아온 이 집에서 일주일 안에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결혼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예쁜 며느리가 생겨서 딸같이 여기며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손자들이 태어났을 때도 밤잠 안 자고 돌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 아이들 때문에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줄이야.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보니 서연이 이미 아침을 차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요?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평소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던 제가 7시가 넘어서야 나타나니까 이상했던 거죠.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제가 대답하려는데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나이가 드셔서 많이 피곤하셔. 빨리 먹고 학교 가자. 나이가 드셔서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짐덩어리가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들렸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서연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어디 가니? 제가 물어보니 서연이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엄마 집 알아봐 드릴게요. 그 말에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벌써 부동산까지 알아본다고요? 그리고 내가 살 집을 내가 알아보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직접 고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 계속 뻗대지 말고 빨리 나가라는 거죠. 서연아,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이 집 안을 돌아다니며 추억을 되새겼어요.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화분은 민수가 어릴 때 어버이날에 선물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몇십 년을 키워온 그 화분이 이제는 제 것이 아니게 되는 거군요. 부엌에서는 손자들을 위해 수없이 많은 음식을 만들었었고, 안방에서는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을 해왔는데, 모든 게 이제 남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전단지 여러 장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은 원룸 몇 개 봤어요. 내일 같이 보러 갈까요? 원룸이라니.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던 제가 조그만 원룸에서 혼자 살라는 건가요? 서연아,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애원해 봤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많이 외로우실 텐데. 요양원이 어떠세요? 같은 나이 또래분들도 많고, 간호사들이 잘 돌봐드리잖아요. 요양원. 그 말이 또다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굳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뭔가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서연이 부동산 전단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집 몇 개 알아봤어요. 내일 같이 보러 가실래요? 민수가 전단지를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사 가실 거예요? 그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체념도 느껴졌어요. 결국 아들도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체념이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구나. 제가 쓸쓸하게 대답하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그 미안함도 결국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어요. 정말로 미안하다면 아내를 설득해서라도 저를 집에 있게 했을 테니까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하고 일주일 후에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거든요. 새벽 무렵 손자 준호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5살짜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할머니는 괜찮단다. 준호야, 넌 왜 안 자고 있어? 나쁜 꿈을 꿨어요. 할머니가 어디 가신다는 꿈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할머니는 어디 안 가.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5살짜리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준호를 다시 재워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새벽 5시였지만 더 이상 잠들 수가 없었거든요. 부엌에서 커피를 한 잔 내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오더구나. 민수가 제 옆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민수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원망스러웠어요.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소중한 건가? 45년 동안 키워준 은혜보다 15년 함께 산 아내가 더 중요한 건가? 엄마가 이사 가시면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할 텐데. 민수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럼 가끔 보러 오면 되잖아. 네, 꼭 자주 뵈러 갈게요. 하지만 그것도 처음에만 그럴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는 일도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진짜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자 서연이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10시에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준비하세요. 명령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마치 제가 그의 딸인 것처럼 반말로 지시하는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처지에서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었거든요. 부동산에 가는 길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원룸이 좀 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관리비도 많이 안 나올 거고요. 관리비 얘기까지 하는 걸 보니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결국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돈을 아끼려고 원룸을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보여준 집은 정말로 좁았어요. 5평도 안 되는 공간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고 작은 침대 하나 놓으면 거의 공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니? 제가 볼 땐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서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건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야 하는데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 여기로 하자. 제가 체념하며 말하니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빨리 계약하고 이사 준비해요. 그렇게 해서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정해졌습니다. 45년을 살아온 집을 떠나 혼자서 살아갈 곳이요.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작은 원룸에 다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오래된 앨범들을 뒤지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사진, 결혼식 사진, 손자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만 간직해야 할 추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지훈이가 제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이사를 가게 되었단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니 지훈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우리랑 같이 안 살아요? 할머니는 다른 곳에서 살고 너희들은 가끔 놀러 오면 돼. 하지만 지훈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준호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고 거실이 아이들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때 서연이 부엌에서 나와서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지훈아, 준호야, 울지 마. 할머니 집에 놀러 갈 수 있어. 하지만 아이들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고 저 또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아이들이 이렇게 슬퍼하는데 정말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단단했어요. 아이들도 금방 적응할 거예요. 처음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며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이 집 안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구석구석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내일이면 모든 게 남의 것이 되는 거였습니다. 새벽녘 아이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둘 다 눈물을 글썽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세요? 자주 놀러 올게요. 아이들의 질문에 목이 메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요? 며느리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는 게 현명한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이 어떨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상황에 굴복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살아? 5살 준호의 작은 목소리가 좁디 좁은 원룸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아이 눈에도 이곳이 얼마나 초라한지 느껴지는 모양이었어요. 이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생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새벽에 잠에서 깨면 습관적으로 부엌으로 나가 가족들 아침을 차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만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냉장고는 반찬 몇 개와 우유 한 팩이 전부였고
전기밥솥도 가장 작은 걸로 샀는데 혼자 먹기에도 너무 컸어요. 밥을 해도 한 공기 먹고 나면 나머지는 버려야 했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제가 음식을 버리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무엇보다 적막한 침묵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어요. 예전엔 손자들의 제잘거림과 며느리의 움직임 소리,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는데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지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언제 놀러 갈 수 있어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손자들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는데 아이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할머니도 지훈이가 보고 싶어 엄마한테 물어보고 연락하렴. 하지만 서연이 전화를 받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아이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적응할 시간이라니 할머니를 보러 가는 게 뭔 적응이 필요한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홀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눈물이 그릇 속에 떨어졌습니다. 짠 라면이 더욱 짠맛이 났어요. 사나흘 후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모양이었는데 손에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잘 지낸다. 거짓말이었지만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좁은 원룸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런 곳에서 지내시게 해서. 괜찮다, 아들아. 혼자 살기엔 충분해. 하지만 민수도 저의 거짓말을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매일 할머니 얘기만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데리고 와. 나도 손주들이 보고 싶다. 서연이가 아직은 안 된다고 해요. 아이들이 할머니한테만 너무 의존하게 될까 봐서요. 또 서연 얘기였습니다. 모든 걸 서연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할머니와 손자들이 만나는 것까지도요.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니? 손자들한테 해로운 존재니? 제가 서러운 마음에 물어보니 민수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서연이가 좀 예민해져서. 왜 예민해졌는데? 직장일이 힘들다고 해요. 승진 기회도 놓쳤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결국 며느리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를 집에서 내보내는 게 그에게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던 거죠. 민수가 1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자주 오지도 못할 텐데 뭔 소리인지. 민수가 떠나고 나니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벽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손자들을 못 보며 혼자서 늙어 죽어가는 건가? 아니야, 이렇게 당할 순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옛집으로 가서 손자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지훈이와 준호가 나타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두 아이가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며 그동안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너희들이 그리웠어. 많이 컸구나, 우리 지훈이. 할머니, 집에 같이 가요. 엄마가 라면만 끓여줘요. 할머니 계란볶음밥이 먹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 집에 가자.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제가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손자들이 보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약속도 없이 오시면 안 되죠. 정해놓은 약속을 어기면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아요. 교육에 안 좋다는 말을 또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들을 만나는 게 교육에 안 좋은 건가? 엄마,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지훈이가 서연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애원했습니다. 안 돼. 집에 들어가. 서연이 단호하게 말하니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싫어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들어가. 서연이 목소리를 높이며 아이들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준호도 뒤돌아보며 제게 손을 흔들었지만 곧 문이 닫혀버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무력한 존재인가? 친손자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들이 손자 자랑을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게는 더 이상 그런 기쁨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 먹을 기운도 없고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오셨다면서요? 벌써 서연이가 일러 바쳤나 보군요. 손자들이 보고 싶어서 잠깐. 엄마, 미리 연락하고 오셨어야죠. 서연이가 많이 당황했어요. 당황했다고요? 시어머니가 손자들 만나러 온 게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인가요?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손자들 보고 싶어서 간 게 잘못이야? 잘못이 아니라 서연이가 예민한 상태라서 또 서연이 핑계였습니다. 모든 게 서연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알겠다. 앞으론 미리 연락할게. 네, 그러세요. 그리고 엄마. 응, 조금만 참아주세요. 서연이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바꿀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날이 올까요? 서연이가 저를 받아들일 날이 정말 올까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혼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고 가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아이들 뛰노는 소리를 들으면 제 손자들 생각이 나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훈이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훈이.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궁금했지만 손자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지훈아, 어떻게 전화했어? 엄마가 샤워하는 동안 몰래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도 지훈이가 보고 싶어. 많이. 할머니, 우리 언제 만나요? 엄마는 안 된다고만 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방법을 찾아볼게.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맞고 있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손자 면접권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서요. 검색해 보니 정말로 조부모에게도 손자를 만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법정까지 가서 가족끼리 다툴 수는 없잖아요.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다른 엄마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정말 끈질기세요. 안 된다고 했는데 맨날 아이들 보러 온다고 하고. 아이고, 그러게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왜 그래요? 애들 버릇만 나빠져요. 할머니한테만 응석 부리고 제 뒤에 숨어서 들어보니 더욱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왔어요. 원룸에 혼자 살면서도 매일 연락하고 찾아오고 차라리 어디 요양원에라도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 요양원 얘기까지 나오다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말하고 있었구나. 마치 제가 민폐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험담을 늘어놓는 모습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보고 있으니 정말 제가 늙은 짐덩어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나는 아직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해. 손자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았고 왜 이렇게 위축되어야 하지? 그날 저녁 민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과일 한 봉지를 들고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괜찮다. 민수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그러는데 자꾸 집에 오시면 곤란하다고. 내가 언제 자주 갔다고? 지난주에 한 번 오셨잖아요. 한 번 간 것도 자주라고 하는군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보기에도 엄마가 그렇게 나쁜 할머니니? 민수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손자들 보고 싶어서 한 번 간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엄마, 내 아내 비위 맞추느라 언동에 내 기저귀까지 빨아가며 애지중지 키워준 이 어미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그때까지 참고 있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푹 숙이며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무능해서. 무능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잖아. 어머니보다 아내를 선택하는 거지. 엄마, 됐다. 이제 그만 가거라. 올 때마다 마음만 더 아프다. 민수가 몇 번 더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일어섰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어야 하나? 아니야, 절대 그럴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소극적으로 당하지 않기로요.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조부모의 면접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법적으로 조부모에게도 손자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요. 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는 가급적 대화로 해결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화로 해결하라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대화를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그날 오후, 지훈이가 또 몰래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요. 할머니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자들에게 할머니를 잊으라고 하다니. 지훈아, 할머니는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꼭 만날 방법을 찾을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이제 정말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그날 저녁, 서연의 직장 동료들이 자주 간다는 카페에 갔습니다. 혹시 서연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운 좋게 서연이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동료들이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서연과 단둘이 마주 앉으니 할 말이 많았지만 목이 메어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한번 진솔하게 얘기해보자.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줄래?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저희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언제까지니? 손자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하는데 아이들은 차츰 적응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적응할 거라고요? 할머니를 잊는 게 적응이라는 건가요?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 나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니? 그제야 서연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원한은 아니지만 항상 눈치를 봐야 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뭘 해도 엄마 방식과 비교되고 아이들도 저보다 엄마를 더 따르고 결국 질투였군요. 며느리로서의 자존심이 상했던 거였어요. 그럼 이제 나도 없으니까 좋지 않니? 네, 솔직히 말하면 편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5년 동안 며느리를 친딸같이 여기며 살았는데 그에게는 제가 불편한 존재였던 거예요. 알겠다. 그럼 앞으로도 연락하지 않을게. 엄마.
대신 한 달에 한 번만 손자들을 만나게 해줘. 그것도 안 되겠니? 서연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아이들이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는. 그렇게 대화는 결렬되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대화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손자들을 되찾아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직장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그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요. 내일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야겠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제 손자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서연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보세요? 김 대리님이세요? 아, 네. 서연이 또 조퇴했다고요? 서연의 직장 동료가 하는 전화 통화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우연히 엿듣게 된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지난번 서연과의 만남 이후 저는 며느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연이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저를 내보냈다고 하니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서연이 다니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며 그의 동선을 파악해봤어요. 첫째 날에는 별다른 걸 발견하지 못했지만 둘째 날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 점심시간에 웬 남자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더라고요. 회사 동료처럼 보이긴 했지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기 위해 가까운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연 씨,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안 되죠. 부장님이 벌써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집안이 너무 복잡해서. 서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시어머니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이제 좀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 문제라니 바로 저를 말하는 거였군요. 해결됐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계속 연락 오고, 그럼 아예 연락을 차단하시죠.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남자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남편분은 원래 어머니 편이었나요? 아니에요. 제 편이에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관계를 자르기는 부담스러워해요. 듣고 있던 저의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골칫거리였다는 건가요? 서연 씨, 그런 식으로 고민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정리한다는 게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죠. 아이들도 할머니를 잊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니 저를 완전히 가족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이 일어섰을 때 저는 급히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식당 문 앞에서 남자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 속삭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단순한 동료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서연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제가 자주 가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분과 우연히 마주쳤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서연 씨 아세요? 제가 그의 시어머니인데. 아, 네. 서연 씨 시어머님이세요? 서연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는 조심스러웠어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힘들어 하던데 직장에서 일이 많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힘들어요? 서연 씨가요? 요즘 오히려 여유로워 보이던데. 여유로워요? 네, 요즘 자주 조퇴도 하고, 점심시간도 길게 쓰고, 다른 부서 김 과장님이랑 자주 어울리시더라고요. 김 과장이라. 그 남자가 과장이었군요. 그 김 과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젊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결혼은 안 했어요. 서연 씨랑 프로젝트 같이 하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서연이 저를 내보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서연이가 요즘 어째? 많이 바쁜가? 아니에요. 요즘 오히려 일찍 들어와요. 예전보다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같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요? 그럼 저를 내보낸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혹시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라도 하니? 글쎄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역시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서연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요. 오후 6시쯤 서연이 회사에서 나왔는데 역시나 그 김 과장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회사 근처 호텔 로비 카페로 들어갔어요. 호텔 카페라니 뭔가 수상했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서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았어요. 서연아,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 계속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김 과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은 적응할 거야. 중요한 건 우리잖아. 우리라니,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남편한테 언제 말할 거야? 김 과장의 질문에 서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아직 시기가 시어머니도 내보냈으니까 이제 남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연이 저를 내보낸 건 김 과장과의 관계 때문이었구나. 저만 없으면 집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산 분할도 있고, 이혼이라니 서연이 민수와 이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도와줄게. 좋은 변호사도 알고 있고, 김 과장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저를 집에서 내쫓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15년 동안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저를 집에서 내쫓았다니.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민수에게 당장 얘기해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어요.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서연과 김 과장의 관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거의 매일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에도 만나고 주말에도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둘이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도 봤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서연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민수에게 바로 말하면 가정이 완전히 파탄날 거고 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서연이 계획대로 이혼을 요구할 것이고, 그럼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서연을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서연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서연아. 제가 부르자 서연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어머니, 또 여기서 뭐 하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기다렸다. 서연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김 과장 얘기.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김 과장이랑 사귀는 거 다 알고 있다. 서연이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야. 며칠 전에 호텔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봤고, 이혼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쩌실 건데요? 민낯이 드러나자 서연이는 오히려 뻔뻔하고 건방진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수한테 다 말할 거야. 하세요. 그럼 어머니도 우리 가족도 다 끝이에요. 무슨 뜻이야? 민수 오빠가 엄마를 어떻게 볼까요? 며느리 뒷조사하는 시어머니를.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가 이혼하면 상처받는 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을 방패로 내세우다니. 그럼 내가 그 사람과 헤어져. 싫어요.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왜? 사랑하니까요. 민수 오빠와는 달라요. 김 과장님은 저를 진짜 사랑해줘요. 진짜 사랑이라니.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남편보다 불륜 상대가 더 소중하다는 건가요? 서연아, 정신 차려. 그 사람이 널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거야. 아니에요. 저희는 진심이에요. 결혼도 할 거고요. 결혼을 하려면 이혼부터 해야지.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김 과장님이 잘해줄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어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자기 불륜을 정당화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한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가정을 지켜라. 안 돼요. 그럼 민수한테 말하겠어. 하세요. 대신 어머니도 각오하세요. 민수 오빠가 어머니를 어떻게 볼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서연이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저는 이혼할 거예요. 이미 변호사도 만났거든요. 그렇게 서연이 가버리고 저 혼자 카페에 남겨졌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런데 그때였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간 걸 발견했습니다. 급히 쫓아가서 건네줄까 했지만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핸드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핸드폰을 들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김 과장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오늘 시어머니 내보내기 성공했어. 축하해.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네. 응, 남편도 내 편이라서 쉬웠어. 빨리 이혼 절차 밟자. 응, 변호사랑 다음 주에 만날 예정이야. 이런 식의 대화들이 수십 개나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이 대화들을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겼어요. 그리고 서연이 놓고 간 핸드폰은 카페 직원에게 맡기고 나왔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민수에게 말하면 큰 충격을 받을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들이 가장 힘들어할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서연의 계획대로 모든 게 진행될 것이고,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게 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결심했어요. 내일 민수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며느리 때문에 제가 집에서 쫓겨날 이유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과연 민수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서연은 어떻게 나올까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정말 결정적인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민수가 제가 보여준 핸드폰 사진들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그날 아침 일찍 민수를 원룸으로 불렀습니다. 서연이 출근하고 난 후에요. 민수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 무슨 얘기세요?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서연이에 관한 얘기야. 그리고 저는 며칠간 목격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 과장과의 만남, 호텔 카페에서의 대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핸드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까지. 처음엔 민수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서연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랑 15년을 살았는데. 하지만 제가 보여준 사진 증거들을 보고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진짜 서연이 핸드폰에서 나온 거예요?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민수가 한참 동안 사진들을 들여다보더니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추러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야, 충격받을 만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엄마를 집에서 내보낸 것도 이것 때문이었군요. 그제야 민수가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민수가 단단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당연히 따져 물어야죠. 이런 짓을 하고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아이들은 제가 책임질게요. 서연이한테는 더 이상 맡겨둘 수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15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민수야,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말고 신중하게 처리해라. 네, 알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날 오후,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서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도 뒤따라가서 멀리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민수가 서연의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서연과 김 과장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민수가 부르자 서연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할 얘기가 있어. 같이 가자.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김 과장을 돌아봤습니다. 먼저 가세요. 저는 남편이랑 얘기 좀. 김 과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민수와 서연이 근처 카페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카페 안에서 민수가 핸드폰을 서연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게 뭐야? 서연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엄마가 우연히 발견하셨어. 내가 핸드폰을 놓고 갔더라고. 서연이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그냥 직장 동료와 직장 동료가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아? 여보라고 부르면서 민수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봐. 서연이 민수를 제지했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면 어째? 바람 피우는 아내가 더 부끄럽지. 그 말에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습니다. 바람 피운다고?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언제 행복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잖아. 저는 이 집에서 늘 아웃사이더였어. 서연이 지금까지 참았던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내보낸 거야? 김 과장이랑 자유롭게 만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이 메시지들은 다 뭐고? 민수가 핸드폰을 흔들며 따져 물었어요. 서연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태도를 바꿨습니다. 알겠어. 인정할게. 김 과장님이랑 사귀고 있어.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하려고 했잖아. 그래, 맞아. 이혼하고 김 과장님이랑 결혼할 거야. 서연이 완전히 뻔뻔하게 나오자 민수가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키울 거야. 김 과장님이 더 좋은 아버지가 될 거고,
절대 안 돼. 아이들은 내가 키운다. 절대 양보 못해. 당신이 어머니한테 맡겨서. 그래, 엄마한테 맡길 거야. 너 같은 엄마보다 훨씬 낫거든. 그 말에 서연이 비웃었어요. 시어머니가 뭘 안다고? 요즘 육아가 얼마나 복잡한데. 복잡하면 너는 뭘 알아? 맨날 바람이나 피우면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카페 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결국 카페 직원이 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민수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연아, 이혼은 내가 먼저 신청하겠어. 위자료는 기대하지도 마. 뭐라고? 내가 바람 피웠다고 해서 위자료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 증거가 다 있는데도. 민수가 핸드폰을 흔들어 보이자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바람 피운 엄마한테 맡길 순 없거든. 양육권은 절대 안 줘. 법정에서 이 증거들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 서연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원룸으로 찾아왔어요. 지훈이와 준호를 데리고요. 할머니, 아이들이 제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손자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만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가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셔야 해요. 서연이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만에 하나 아이들을 친정으로 데려가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해져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 좁은 곳에서 어떻게 내 식구가 살아? 괜찮아요. 임시로라도 함께 지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좁았어요. 5평도 안 되는 원룸에 어른 둘과 아이 둘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변호사랑 상담했는데요. 무슨 상담? 집 소유권 관련해서요. 원래 엄마 명의였던 집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정말 10년 전에 세무상 이유로 아들 명의로 넘긴 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니. 증여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거라고 주장할 수 있대요. 실제로 엄마가 계속 관리하고 계셨으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민수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서연의 불륜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면서요. 서연은 처음엔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서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불리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핸드폰 메시지들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서연 본인이 직접 보낸 것들이니까 부인할 수도 없었거든요. 김 과장도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 내에서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거든요. 서연과 김 과장의 관계가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나면서 둘 다 회사에 있기 힘들어졌어요. 결국 김 과장이 먼저 사표를 냈고 서연도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연이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목소리가 많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무슨 얘기? 이혼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제발요. 아이들은 제가 낳은 건데. 서연이 처음으로 애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내가 낳았어도 제대로 키우지 못했잖아. 맨날 바람이나 피우면서. 앞으로는 잘할게요. 김 과장님이랑도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고? 네, 회사에서 문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결국 김 과장이 서연을 버린 거였군요. 일이 복잡해지니까 발을 뺀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친정에 들어가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화를 내세요. 당연하죠. 딸이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파탄낸 거니까요. 서연아,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아이들한테는 안정된 환경이 필요해. 그러니까 제가 키우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뭘로 키워? 직장도 없는데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되죠. 하지만 불륜으로 회사를 그만둔 상황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쉬울까요? 서연아, 현실을 받아들여.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최선이야. 서연이 한참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자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아이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양육권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집 소유권 문제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원래 제 명의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증여할 때의 상황과 그 이후 제가 집을 관리해온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저희 가족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이제 다시 함께 살아요? 내가 된 집에서 할머니랑 살 수 있어요? 지훈이와 준호가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응, 이제 할머니가 맛있는 밥 해줄 수 있어. 그 말에 아이들이 더욱 기뻐했어요. 와, 할머니 김치찌개, 할머니 계란말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수도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서연이 편만 들어서. 됐다, 아들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래야지.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나쁜 소리를 했니?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서연이 없어도 오히려 더 화기애애했습니다. 아이들도 훨씬 편안해 보였고요. 할머니, 내일은 뭐 해줄 거예요? 준호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봤어요. 뭘 먹고 싶은데? 갈비탕.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갈비탕 끓여줄게. 와, 할머니 갈비탕.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며칠 후, 서연이 아이들을 만나러 왔어요. 약속한 대로 면접권은 허용해줬거든요. 지훈아, 준호야, 엄마야. 아이들이 서연을 보고 어색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왜 우리랑 안 살아? 준호가 순진하게 물어보니 서연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다른 곳에 살아야 해서. 왜요? 그냥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아이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서연이 2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는데 떠나는 뒷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자업자득이죠.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한 달 후,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 잘 됐네. 아이들은 잘 지내죠? 응, 잘 지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죠. 서연아, 후회하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잘 살아. 네, 고마워요, 엄마. 그 후로 서연은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오긴 하지만 예전처럼 가족은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손자들과 함께 살고 있고 아들도 저를 더욱 소중히 여겨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을 차릴 수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민수도 이제는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서연이 있을 때보다 훨씬 가정적이 되었어요. 엄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엄마, 빨래 널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이들도 할머니와 함께 사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게 이야기해주고 숙제도 함께 하고요. 지난주에는 지훈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할머니, 제가 1등 했어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늘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준호도 요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할머니, 이 글자는 뭐예요? 이건 사랑이야. 사랑? 응, 할머니가 지훈이랑 준호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야. 아이가 배시시 웃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민수도 요즘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요.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도 가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요. 어제는 아이들이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는지 원룸에서 혼자 지낼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에는 가족이 전부잖아요.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 보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걸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집은 매일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는 손자들의 인사소리로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에는 할머니 오늘도 고마웠어요 하는 인사로 하루가 마무리돼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그때 저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고, 민수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엔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훈이가 갑자기 물어봤거든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다시 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지훈아, 엄마는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어.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 함께 있을 거야. 할머니가 더 좋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들도 누가 진짜로 자신들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준호도 요즘 이런 말을 해요.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 보살펴 드릴게요.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손자들이 있어서 삶에 희망이 생겨요. 민수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서연이 눈치만 보더니 이제는 저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모든 걸 상의해요. 엄마, 아이들 학원은 어디로 보낼까요? 엄마, 주말에 어디 갈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말 든든한 아들이 되었어요. 오늘도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세요. 엄마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 무슨 소리야.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연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소식을 들어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며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김 과장은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요. 그런 서연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엄마이니까 언제든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용서할 마음은 있어요. 물론 예전처럼 가족이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아이들과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